경찰정보학 13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 수업의 주제는 제3부 경찰과 집회와 시위에서 제2장 집회, 시위와 경찰의 역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절 한국의 집회와 시위입니다. 1장 한국의 집회, 시위의 실태입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한국은 좌파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2009년인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연달아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고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실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2005년 말 시위 중 농민 사망 사건과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시위, 반 FTA 시위 및 2008년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2009년 용산 재개발구역 철거민 시위, 그리고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관련 버스 시위, 그리고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집회, 2012년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반대 집회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고 극한 대립과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정권의 정통성 부재로 인해서 폭력 시위에 대한 합리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측면도 있으나 민주적 정권 교체를 수차례 경험하면서 이러한 합리화가 용인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물리적이고 강경 진압 일변도의 시위 진압 태도를 탈피해서 1999년부터는 무체류탄 원칙을 고수하면서 질서유지제도, 시민참관단 제도 등 바람직한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집회와 시위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으며 시위 참가자는 물론 이를 막는 경찰관의 부상이 속출하고 교통체증과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 3-2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집회 시위 발생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보시면은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9년부터 쭉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좌파 정권이 득세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회 시위 발생 건수는 2000년에 1만 3천여 건, 2001년에 1만 3천여 건이 집계되었고 이후 2002년에 1만 건으로 감소했다가 2003년에 1만 1000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에 2007년 1만 1000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13,000건, 2009년 14,000건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다시 8,800건과 7,700건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과 9년에 집회 시위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2008년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평택 쌍용 자동차 노조 점거 농성, 화물연대 운송 거부 및 철도 파업 등 노사 분규를 둘러싼 대규모 현안이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세요.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간첩 2석이라고 하는 대형 간첩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이 간첩 2석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대한민국에서 3명 이상이 모인 어떤 집회와 시위도 다 북한이 만들고 조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도 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밑에 문단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불안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낳았던 불법 폭력 시위는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되었으나 점차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경찰 부상자의 수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2001년 215건이었던 불법 폭력 시위가 2003년에는 134건으로 감소했고 2005년에는 177건, 2007년에는 64건, 그리고 2009년에는 45건, 2010년에는 33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45건, 2012년 51건으로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폭력 시위에 따른 경찰 부상자 수는 폭력 시위의 감소 비율에
감소 비율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폭력 시위의 규모와 가격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1년 215건이던 폭력 시위 건수가 2009년엔 45건으로 80% 줄어든 데 반해서 경찰 부상자는 2001년 673명에서 2009년엔 510명으로 24% 줄어든 데 그치고 있고 2010년 18명으로 일시적으로 급격히 줄어들긴 했으나 다시 2011년 유성기업 폭력 시위에서 108명이 부상당하면서 179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표 13-11에 이런 불법 폭력 시위와 경찰 부상자의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회 시위 규모가 커지는 반면에 과거부터 있어온 집회 시위의 여러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졌다. 우선 집회 주최 측에서 신고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질서 유지인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자율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주최 측 책임 아래 자율관리하고 불법 폭력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고 무체류탄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권의 유의에서 변수 없는 안전진압을 시위 진압의 새로운 기본 방향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행 방안으로 첫째, 신고된 모든 집회를 주최 측에 자율관리하도록 했다. 즉, 신고 단계에서부터 주최 측 자율관리 원칙을 고지해서 사전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신고 일시, 장소, 인원, 집회 방법을 주최 측과 합동조정회의를 통해서 협의했고 집회 시위 금지 통고를 최대한 자제하고 먼저 신고된 집회 내용을 검토하여 나중에 신고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자 했다. 또 주최자와 질서 유지인의 임무와 책임을 고지하는 한편 질서 유지인이 완장, 모자, 어깨띠 등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주최 측과 경찰이 협의하여 합동 현장 지도팀을 운영해서 불법 시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상호 협의 아래 합동 체증팀을 운영해서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를 견제하고자 했다. 또한 주최 측 책임 아래 집결, 행사, 행진, 정리, 집회 등 전 과정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출발지 또는 집회 장소에서 불법 시위용품 반입은 자율수거토록 하고 충분한 질서 유지인을 확보해서 준법 집회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서유지선도 주최 측에서 준비 자율 운영토록 적극 권장하고 행진 중 주최 측의 방송차가 선도하여 질서 있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경찰은 집회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서 경찰은 집회 전 집회의 내용과 성격 파악 및 잠재되어 있는 예상 상황을 도출하고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와 관련법은 이런 경찰의 선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휘관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경력 대비 시설, 우발 대비 장소, 경력 운영 규모를 산정하고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경비대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서 지역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고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 상황을 공중파 또는 인터넷으로 안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집회 및 행진에 대비해서 행사장 주변 행진 코스상의 불법 주정차, 노상 방치물을 정리하고 행사장과 행진 코스에 대한 교통관리로 집회를 보호하고 신고 내용 위반이 우려되는 집회 장소, 행진 구간의 횡단보도, 지하도, 곡각 지점 등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자 했다. 또 주최 측과 합동 현장 지도 및 불법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증 활동을 실시하고 집회 전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집회장 주변 및 행진로상 건물 옥상에 OP, Observation Post 관측조를 운영하고 이동부대는 집단 진출 예상 지점, 시위 대상 중요시설, 원거리 우발 대비 개념 등을 배치하고 특정 지역 정부청사, 국회 등 중요시설, 대사관 등 외국기관,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로를 보호하고 시위대가 불법으로 집단 진출 시 경찰버스를 이용한 차벽 설치 등 장비를 이용한 차단 작전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정리 집회 및 해산에 대비해서 정리 집회장 원거리에 집단 진출 차단을 위한 타격대를 이동 배치하고 시내 가도 시위에 대비해서 제2의 불법 집회 예상 지역에 예비 부대를 배치하고 특정 지역, 중요시설, 민원 대상 기관, 연행자 조사관소 등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회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될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경미한 질서 위반 정도는 주최 측에서 책임 관리하도록 했다. 혐오용품을 반입하거나 행진 차선을 위반하거나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단순한 신고 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관리하도록 했고, 경찰은 정밀하게 체증한 뒤 불법 행위를 사법 처리를 검토하게끔 했다. 반면에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거나 대비 경력에 대해서 폭행, 계란 등을 투척하거나 집회 금지 지역으로 집단 진출하는 등의 불법 폭력 시위는 진압부대를 투입해서 강제 해산 및 검거, 연행해서 사법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진압의 첫 번째 진압 단계에서 제1단계로 집단 진출 예상 지점 등의 폴리스 라인을 선출해서 진출을 차단하고, 정보교통경찰이 현장에 진출해서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경고와 설득방송을 통해서 설득방송을 병행 실시했고, 동원부대에 대해서 구체적 상황 설명과 함께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제2단계에서는 현장 지휘관이 제1선에 위치해서 지역 책임을 완수하고 시위대에게 작전 시간을 사전에 고지해서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3회 이상 경고 후 신속보다는 안전에 유의하여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리고 제3단계로 해산 작전에 불응하고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 살수차 등 안전진압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에 해산 조치를 취하고 화염병, 돌, 강목, 쇠파이프 등을 사용한 폭력 시위는 현장에서 검거해 반드시 사법 처리하고자 했다. 네 번째, 미신고 불법 집회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미신고 불법 집회는 처음부터 아예 진압부대를 배치해서 엄정 관리했고, 특정 지역과 중요시설 등 경찰 경비시설에 대한 불시 기습 시위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국가 중요시설, 외국 공간 등 중요시설에 대한 기습이 예상될 경우 3선 개념에 의한 경비 및 검문 검색으로 사전 차단과 검거하고, 단순 항의 방문 수준의 기습 시위일 경우에는 차단 고착 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안전에 유의해서 해산 조치하도록 했다. 지역 주민의 불시 항의 방문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경비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자진 해산을 유도했고, 경찰은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자 했으며, 불법 폭력 행위 및 점거 농성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 해산 및 현장 연행 등 사법 처리를 밟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법 폭력 시위가 없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이 늘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많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노사 분규와 강제 집행 현장에서 공권력 투입을 가능하면 최소화했으며, 불법 파업 농성이라도 비폭력일 경우 관련자 구속 및 경찰 투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단순한 충돌은 고소고발을 받아서 사법 처리했고, 사업장 점거, 비노조원의 조업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과격 폭력 시위는 공권력 적기 개입과 불법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종교시설과 학내에서 불법 집회와 농성을 할 경우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공권력 투입 여부는 폭력사태 발생 등으로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만 투입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했다. 다섯째, 경찰의 시위 진압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시위 주최 측과 경찰 상호 협의 아래 합동 체증팀을 운영해서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를 견제하도록 했고, 시민단체의 집회 시위 관리 과정 참여로 불법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즉,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이 집회 시위 현장을 참관하게 했으며, 언론의 취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현장 홍보팀을 운영하고 취재진에게 보도완장을 지급하고 경비 상황 브리핑 및 동행 취재를 허용하고자 했다. 불법 시위 진압 시 인권과 안전에 유의해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했다.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리고 범죄 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패로 찍는 행위나 봉으로 내리치는 행위,
시위대가 던진 위험물을 되받아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했다. 또 여성 시위대는 여경이 전담해서 남자 경찰이 연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법 집회 시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집회 시위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회 시위가 평화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집회 시위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집회 시위가 과격하고 불법적인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는 이석이라고 한 간첩은 그게 다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에 의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회 시위가 과격해지고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집회 시위가 여러 사람이 모여지는 군중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행동지향적 군중행위로서의 집회 시위의 특징은 우선 동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집회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처한 상황은 일반적인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한 집회 시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당하기 쉽다. 또한 비개인화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사회학적인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간첩이나 고정 간첩들이 내려와 가지고 시위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폭력 시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수가 군집한 집회 시위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잃어버리기 쉽고 익명성이 이러한 비개인화의 현상을 촉진한다. 아울러서 집회 시위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달리 두려움이 없어지고 대담성을 갖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공격성과 모험성, 파괴성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불법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게 확 들불에 불길처럼 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집회 시위가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합 행동으로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한 이론은 감염 이론과 수렴 이론, 규범 창출 이론,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 이론 등이 있다. 이런 이론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염 이론, 컨테이전 시어리입니다. 감염 이론이란 프랑스의 르봉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지도자의 영향과 집단의 작용으로 누구나 일단 군중 속의 이론으로 가담을 하게 되면 이성과 비판적 정신을 박탈당함으로써 본능적으로 비합리적인 집단 심리를 가진 단일적인 실체로 바뀐다는 것이다. 즉 군중은 지도자의 반복되는 찬사와 웅변, 감정의 호소에 의해서 최면술에 걸림으로써 개개인의 지위나 연령,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지하고 사유하고 행동하는 단일 집단을 형성하게 되며 군중은 무의식이 지배하게 되고 반사적 행동이 이성적 행동을 누름으로써 분별 없이 폭도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군중의 특징으로서 익명성, 비합리성, 감정적 감염성, 무책임성, 설득의 용이함을 들고 있다. 하지만 르봉의 감염 이론은 가도 시위와 같은 집합 행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죠? 모든 참여자들이 르봉의 이론에 따라서 감염 이론에 따라서 다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중에 일부 몇 사람만 한다 이거죠. 그죠? 그들이 누구냐냐 그들이. 간첩 이적은 그들이 다 간첩이다. 고정 간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의 특징으로서 익명성, 비합리성, 감정적 감염성, 무책임성, 설득의 용량을 들고 있다. 하지만 르봉의 감염 이론은 가두 시위와 같은 집합 행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감염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집단 행동에 참여해야 되지만 막상 어떤 사람은 대열에 참가하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은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설명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네. 르봉이 제시한 군중의 비합리적인 특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극히 희귀하고 극한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수렴 이론, 컨버전스 티오리. 수렴 이론 보시겠습니다. 수렴 이론은 군중이 집합 행동의 참여자를 감정적인 감염이나 설득 과정을 통해서 동질적인 집단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나 집합 행동의 참여자들은
군중에 동참하기 이전부터 이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논리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수렴 이론은 르봉이 감염 이론의 어떤 일부분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어떤 집합적인 행동이 일부에게는 감염이 되고 일부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느냐. 이 수렴 이론은 뭐냐면 감염된 사람은 사실 그건 감염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집회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쪽으로 가기로 수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렴 이론은 군중이 집합행동의 참여자를 감정적인 감염이나 설득 과정을 통해서 동질적인 집단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나 집합행동의 참여자들은 군중에 동참하기 이전부터 이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논리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전염병의 확산 현상이 감정적 감염 이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정신병원의 정신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입원해 있는 현상이 수렴 이론을 잘 비유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병 환자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지 병동에 와서 환자가 전염되어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독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개인이 군중 속에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손을 맞잡음으로써 군중은 구성원이 평소 품어왔던 감정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규범 창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군중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군중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을 형성하고 확인한다는 이론이다. 즉,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적합한 행위인가를 정의하듯이 군중은 군중 속에서 일상생활의 연장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군중이 당면하는 가장 큰 과제는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즉각적인 공동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회에 참여한 군중들이 지금 이 집회 상황이 무엇이냐는 정의를 내리는 공유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러한 정의가 내려지고 사태를 파악하게 되면 어떠한 행위가 적합한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규범 창출 이론에 따르면 군중은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통행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중의 상황 정의는 절대 만장일치가 아니며 일부 통행인은 군중의 행동에 의해서 감정이 감염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하는 것이 아니며 군중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규범 창출 이론은 무엇보다도 수동적인 군중에서부터 제어하기 어려운 폭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유형의 군중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이 되며 군중 행위가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유형을 달리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시위와 같은 집합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규범 창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들 앞에서 수렴 이론이 주장하듯이 이미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우연히 해필 그 시간 그 시점에 그 장소에 통행하는 통행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발생한 상황을 정의를 내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는 그러한 규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규범을 만들었을 때 그 규범을 창출된 규범에 따르는 사람은 시위에 적극 동참할 것이고 그 창출된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방관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그러니까 규범 창출 이론이 시위 현장을 가장 잘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범 창출 이론과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번째 아노미 이론. 아노미 이론은 규범 창출 이론과는 달리 집단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규범들 사이에 서로 충돌해서 혼동 상태가 있을 때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단 행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서 규범 창출 이론은 새로운 시위 현장에서 그 시위 현장에 정의를 내리고
이 시위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규범을 창출하게 되면 그 규범을 따른 사람이 있고 안 따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노미 이론은 시위 현장은 아예 규범이 없는 상태, 즉 아노미 상태이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아노미 이론은 규범 창출 이론과는 달리 집단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규범들 사이에 서로 충돌해서 혼돈 상태에 있을 때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단 행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가 급격한 변혁기에 있을 때 기존의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이 새로 변화한 사회의 행동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혼란만을 가중시킬 때 이른바 아노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를 통제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규범 상태를 아노미라고 한다. 과거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던 규범이 급격한 사회 변동이나 변혁으로 더 이상 사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일시적인 통제 무중력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회 통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들이 만연할 때 사회는 심각한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노미 이론과 비슷하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 지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회통제 이론이다. 사회통제 이론이다. 아노미 이론과 비슷하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 지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회통제 이론이다. 소셜 컨트롤 티오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연구한 데 반해서 트래비스 허시는 반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를 찾고자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조건이 주어진 조건이 주어지면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트래비스 허시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등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로 애착, 전념, 참여 그리고 신념의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얘기를 들어보면 허시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나 학교, 나아가 국가 등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생활에 전념하고 또한 열심히 참여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달리 말해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애착이나 전념과 참여의 정도가 약하고 사회 규범과 가치에 대한 믿음 역시 강하지 않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트래비시의 사회 통제 이론에 따르면 사회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애착이 없고 사회에 대한 전념을 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서 별로 참여하지도 않고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시위와 폭력을 저지른다,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나는 신념하는 이론은 이 다섯 번째 마지막 아노미 이론입니다. 다섯 번째 이론입니다. 사회통제 이론은 내가 신봉하는 이론입니다. 이 사회통제 이론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의 불법 폭력 집회 시위의 발생 원인은 이 책에서 쓰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통정부의 지령과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서구 국가들이 100년 넘게 걸려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30년 사이에 달성함에 따라서 이들 국가에 비해서 훨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심각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규범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수백 년 넘게 한국 사회를 유지해오던 유교적 전통 규범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친 뒤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에 급속히 새로운 규범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열과 위계에 의한 질서를 무엇보다 강조하는 유교적인 규범은 능력과 형평을 강조하는 탈권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규범에 의해서 급속히 밀려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과거 규범과 새로운 규범의 대립과 갈등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의 아노미 현상을 낳고 있다.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각종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아노미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전통적인 집단주의와 결합하여 심각한 집단 이기주의를 낳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범이 부재한 아노미적 상태에서 쉽게 생존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양상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산업화와 탈권위주의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질서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인 전통 규범과 현대적 규범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혼란이 무질서와 각종 불법 집단 행동을 합리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네 번째 아노미 이론을 가지고 한국의 불법 집회 시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폭력 시위가 다른 평화적 비폭력 시위에 비해서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불법 폭력 시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집회 시위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폭력적인 시위 방법이 비폭력적인 시위 방법보다 시위 목적이 달성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명수는 국내 정치 시위를 분석한 결과 평화적 방법을 사용한 시위는 중간 정도의 호의적 반응을 얻다가 시위 방법이 약간 과격화해서 질서 파괴적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면 호의적인 반응은 급격히 감소하며 시위 방법이 더욱 과격해져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면 정부의 호의적 반응도는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니까 폭력행위가 극단적으로 치닫을 경우에 오히려 정부의 호의적인 반응도가 다시 상승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정치 사회 참여는 크게 늘어났으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오히려 감소했고 이러한 낮은 사회적 자본이 불법 폭력 집회, 시위를 낳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개인적인 자유를 신장함으로써 민주화의 급진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정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당파성, 협소성, 위계성이 강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 관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빈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회, 시위를 주동하거나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경찰을 비롯한 정부 역시 집회,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불신이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불법 시위를 관찰해 보면은 처음부터 불법 시위로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회 시위를 준비할 때부터 쇠파이프, 강목, 벽돌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면 그들이 바로 고정 간첩입니다. 그 밑에 분들 일반 평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주부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쇠파이프 불법 무기 또는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좀 말하자면 화염병 이런 걸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고정 간첩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경찰의 입장에서 보자면 강제적인 법 집행의 완화 역시 이러한 불법 폭력의 시위로의 변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 혹은 집회 시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고 가급적 강제적인 법 집행 행사를 자제하는 소위 인내 진압의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신고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미한 탈법 행위나 물리적 행사에 대해서 용인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집회 시위 주최자로 하여금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둔감해지게 했던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알렉스 비탈리의 주장처럼 최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보였던 우리나라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방식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견지해왔던 소통과 정보 파악을 통한 협의 관리 원칙 아래 사소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제외하고는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향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일부 폭력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후에라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관한 한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법 집회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갈등 조정 촉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보경찰의 적극적인 정보 활동을 통해서 갈등 당사자들 간의 사전 협상을 주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집회 시위 주최 측과의 협의 관리를 통해서 준법 집회를 유도하는 동시에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법 행위라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역할을 얼마나 조화롭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 목포의 무슨 공무원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류에 떠밀려서 북한으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 맞아서 죽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해버렸죠. 그죠?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폭력 시위가 발생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까? 평화적인 시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3명 이상의 불법 시위, 폭력 시위는 그것을 만드는 간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간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의 실종 사태, 북한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화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불법 시위는 그것을 조장하는 간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집회 시위와 관리, 다른 국가의 집회 시위와 관리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국가는 집회 시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자, 집회 시위 관련 법률 규정입니다. 우선 미국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첫 번째, 관련 법규입니다. 관련 법규.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집회 시위를 관장하는 통일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각 주의 법률이나 시의 조례에 의하여 5개 집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주는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내용의 법률과 조례들을 제정해서 집회 시위에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람 집단은 시위 시간 장소를 정한 뒤에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당국은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및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입수된 재반 정황을 토대로 그 시위의 개최가 열릴 도로와 인접한 지역을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행동의 가능성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워싱턴 DC의 형사법 제9조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법원 청사 등의 공공건물 주위로부터 50에서 500피트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시의 조례 제700조는 집회 시위의 사전 허가 제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워싱턴 DC에서는 사전 허가를 통해서만 집회 시위가 가능하며 이 지역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뒤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 당국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및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집회 시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집회 시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판례의 입장 보시면 판례의 입장. 연방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는 사전 허가제는 경찰로 하여금 시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두 개의 시위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며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허가제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허가의 방법을 통하여 행정관리로 하여금 시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심사해서 그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거나 시위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전 허가제는 무효다라고 합니다. 시위 및 행진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규정한 뉴햄프셔의 문제가 된 1941년 판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허가제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공중의 편의에 대한 부당한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구체성과 명확성만으로도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시 당국은 다른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시위 및 행진의 시간과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1965년 칵스 vs 루이지애나 판례에서 확인되었다. 즉 연방대법원은 본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표현과 집회가 결합된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언론과 결합된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한 규제 내지 금지는 가능하다고 결론을 짓고 그 논거로 본건에서는 신문의 기사라든지 한 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전문가 같은 순수한 형태의 표현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본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특정의 행위와 결합된 표현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는 순수한 언론과는 달리 특정의 행위와 결합된 언론 플러스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합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대법원이나 각 주 대법원에서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합헌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에 대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도 합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판례의 추세입니다. 그 밑에 엘라베마주 버밍햄시 조례는 모든 공공도로에서 행진 또는 시위는 사전에 시경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찰위원회는 평화, 안전, 건강, 품위, 질서, 도덕 또는 편의를 위하여 허가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시위와 행진은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1969년의 판례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허가 당국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협소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버밍햄시 조례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제된 행위가 공동체의 복지, 품위 또는 도덕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 허가 당국의 공무원 자신의 견해에 따라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기본권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만일 이를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확실성이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폴리스 디파트먼트 오브 시카고 경찰서와 모슬리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72년 판결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수업시간 1시간 전 1시간 반부터 종료 후 1시간 반까지 학교로부터 150피트 이내의 공공도로에서는 피켓팅을 금지한 시조례의 합헌성 여부가 다뤄졌는데 연방대법원은 의사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무엇보다도 수정 제1조는 정부가 의사표현의 메시지, 의견, 주제 또는 그 내용을 이유로 그 표현을 규제한 권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수정 제1조는 그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평등보호조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공의 광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정부가 덜 좋아하거나 논란 많은 견해를 표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단 광장이 어떤 집단의 집회 또는 연설에 열려 있으면 정부는 다른 사람들의 집회나 연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근거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판례들로부터 집회 시위 허가제에 대한 관한 입장을 미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집회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공중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제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허가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셋째, 위헌인 규정에 대해서는 이를 무시하고 집회 시위를 할 수는 있으나 규정 자체가 위헌이 아닌 한 허가 거부가 자의적이고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고 법원의 사법적 구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집회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는 합헌이며 그거에 대한 그를 근거한 경찰의 집회 허가 또는 집회 금지는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관련 법규 보시겠습니다. 관련 법규. 영국의 관련 법규입니다. 영국에서는 인권법 제50조에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명문화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는 판례법과 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허용되고 있으며 1936년에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질서법이 사실상 집회에 관한 규제 법률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은 명문법이 없습니다. 다 성문법이 아니라 말하자면 판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후 이 법은 1980년대 들어서 브릭스턴 흑인마을 폭동 사건과 전국적인 탄광노조 파업 사태 등에서 같은 폭력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1986년 내무성 주도로 개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법은 폭동과 폭력적 질서 파괴 행위, 패싸움, 불법 집회, 폭력 위협 및 도발 행위와 인신공격, 그리고 행진 및 집회에 관해서 명백한 규정을 담고 있어서 우리의 집시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공질서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집회 및 행진에 대한 사전 신고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 조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 관여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둘째,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인원을 세분화하여 폭력 또는 모욕행위나 그에 상응하는 언어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신고한 범주를 벗어난 행위나 불법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상당히 집회를 갖다가 규제하고 엄격하게 억압하는 그런 관련 법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신고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영국은 1936년에 정치적인 과격 집단이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질서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질서법에 의하면 어떤 개인 또는 단체의 견해나 행동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떤 조의나 운동을 선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행진을 하고자 하는 자와 단체는 최소 6일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720시간 전이니까 최소 6일 전에 관계당국에 행진 날짜, 시간, 예정된 경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위경찰관은 공공행진의 개최와 관련하여 심각한 대중적 혼란이나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사회에 심각한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공공장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은 고위경찰관이 행진이나 심각한 혼란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특정한 상황이 관내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구위원회에 요청하여 언제라도 최고 3개월 이하 동안 공공행진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제재 권한을 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고위경찰관이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반면에 경찰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경찰의 정치적 판단이나 편파적 허용 금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이번 첫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